7월 1주차 국내 소식입니다. 이번 주 쉬면서 나름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역사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저는 특히 이제 링컨이랑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좀 읽어봤는데, 링컨과 이순신 장군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분 다 좀 내성적이고요. 제가 봤을 땐 소심하고 겁이 많고, 그리고 실패도 자주 겪었고 외로움도 우울증도 겪었던 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과정을 자기의 단련 기간으로 삼고 이겨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에 이름을 남겼겠죠.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힘든 자기 좌절을 겪었을 때 이겨내고 이겨내지 않느냐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는 신은 인간에게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견디지 못할 시련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뭐 실패를 많이 겪어본 사람은 아닌데요. 겁이 많아가지고 실패나 좌절, 외로움을 겪어도 그 내 실현의 시험의 기간이라 생각하고 이겨내야 되겠구나 다짐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올해는 이겨내야죠. 코로나19로 한계 상황을 맞은 국내 호텔들이 휴폐업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매물로 나왔거나 새 주인을 찾은 고급 호텔만 서울에서 7에서 8곳에 달합니다. 한편 초저금리 국면에서 투자 실탄을 두둑하게 확보한 자산운용사나 부동산 개발사들은 몸값이 낮아진 호텔을 사들이기 위한 인수합병을 서두르는 모양새입니다.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인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1차 경매대를 일어나고 내후년에 정말 제대로 된 경매 나오면 그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금이 있는 분은요.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최대 40%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유엔에 제출한 목표치보다 1.5배 이상 감축 목표를 강화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태양광 풍력발전 설비 용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담겨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하면 태양광 설비는 서울 면적의 2배, 풍력 설치는 30배 속도 내야 가능한데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과속으로 장마철이나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번에 또 이제 역사서 읽다가 인조반정을 봤죠. 광해군에 대한 평가를 봤는데 우리는 정책을 시행할 때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이념에 사로잡혀서 실리를 추구하지 않는 정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그 정권들이요. 가상화폐를 맡기면 이자를 주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예치 서비스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금융위는 예치 서비스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죠.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 계좌와 타임명의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처벌할 예정입니다. 가상화폐 요번에 확실하게 없애겠다 이런 얘기네요. 기업들이 환경, 사회 책임이 있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도 ESG, 그러니까 환경, 책임, 투명 경영 관련 채권 펀드의 인기는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사랑, 그다음에 평화, 환경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문구를 낸 그런 단체들이 하는 건 다 눈여겨봐야 돼요. 아닐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가짜일수록 그런 걸로 현혹을 합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전 세계에서는 ESG 전문 채권 펀드에 540억 달러, 약 60조, 9,390억 원 투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ESG 채권은 대부분 친환경 사업이나 공고성을 띈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발행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채권이 보기와는 달리 지속 가능하지 않고 ESG 자격 증명 등을 구별해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린워싱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ESG 관련된 펀드는 채권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주식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끌, 비투 투자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사람들이 매년 내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평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13%로 미국, 영국, 일본, 영국 등 17개 선진국 중에서 5번째로 높고 문제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가계 평균 DSR 이제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연내 기준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은은 개인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는 11조 8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으면 대출자별 DSR 40%를 이제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부터 타격을 입겠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3년 만에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정신 못 차렸죠. 사측은 기본급 5만원, 그러니까 호봉 승급분 포함 인상과 성과급 100% 플러스 300만원, 품질 향상 경력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등 지급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사측의 기본급 99,000원 인상, 정기 호봉 급분 제외 인상과 성과급 30% 지급, 정년 연장,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 내걸었습니다. 또 만 65세 정년 연장 요구하고 있지만 사내 MZ세대 직원들 반발이 크고 회사도 신규 채용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어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노조의 집단에 또 다른 노조의 기득권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앞으로 최저임금 이하를 버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로부터 추가로 10만원 더 지원받게 됩니다. 저는 무조건 120%, 200% 현금 주는 건 반대입니다. 또 소득 구간 2 구간에 해당하는 약 월 274만원 이하의 청년 소득자에게 는 저축 시 정부가 시중 이자의 적금 기간에 따라 추가 2에서 4%의 금리를 지원합니다. 이거 제가 낸 세금으로 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가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의 1인당 25만원의 이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자산과 금융소득이 일정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을 배제할 방침입니다. 재난지원금 추경 33조이며 4인 가구 연소득 1억 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자영업 보상금이 1인당 최대 9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나라 망하겠는데요? 거대 다국적 기업에 물리는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르면 2023년부터 업종 상관없이 다국적 기업이 연간 27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10% 넘는 영업이익률을 거두면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국제 합의가 임박했기 때문이죠. 이제 유럽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디지털세 얘기가 나오고 있죠.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하며 2%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째 이어졌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에다 경기 회복에 따른 개인 서비스 물가 상승세 등의 영향이 더해진 결과죠. 달걀이 55% 상승, 경유가 22% 상승, 수산물이 10.4% 급등했습니다. 부동산 급등하죠. 주식 급등하죠. 금리 이제 올라가죠. 월급이 올라가야죠. 월급이 올라가지 않고 월급 빼고 다 올라가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지금 현재 경제 상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상식으로는.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투기 심리가 불어가지고 전 세계에 얻어맞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시중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 계좌 계약 관련 일정 요건만 갖추면 면책을 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으나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책임져라 이 얘기네요. 금융감독은 나 몰라라 하고요. 이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은행들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기가 더 어려졌습니다. 제가 은행이라도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 안 맺죠. 뱅크런 일어나게요. 문재인 정부가 고용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이 도리어 특수 형태 근로자의 대량 실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 1,700만 명, 2025년에 2,100만 명까지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날 전망인데요. 하지만 김 교수라는 분이 코로나19 충격 이후 경기 회복이 제조업과 수출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특고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이 여전한 상황인데 보험료 납부만 강요받게 됐다고 꼬집고요.
또한 신하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갈 위기에 놓인 국민연금을 정상화하려면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를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위기에 대해서는 다 나몰라라는 것 같아요. 보면. 올바른 정치인과 정책들은요. 국민들이 보고 싶지 않는 현실에서 대비하고 국민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현실을 보여줘야죠. 현재에 대해서는. 이거 거꾸로 가고 있어요. 7월 1일부터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달부터 이제 요번 달이죠. 서울 등 규제 지역에 6억 원이 넘는 집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 총 부채 원리금 상환비 DSR이 40%가 적용이 됩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은행들이 주요 대출 상품 판매 중단과 우대금리 축소에 나서면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집 사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자기가 집을 갖고 있어서 팔으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대출이 통제되잖아요. 누가 자기 돈으로 대부분이 집을 삽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가지 더 추가로 얘기하면요. 무주택 서민요건 충족 시 LTV 규제 최대 비율 70%까지 완화한다고 얘기했어요. 무주택 서민요건 충족 시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8억, 이제 뭐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은 8억이고 규제 지역은 이제 9억이겠죠. 소득 9천만 원 이하까지인데 이게 이제 보통 다 9억 원 이상 넘어가잖아요. 근데 6억 원이 넘는 집에 대해서는 또 안 되니까. 이제 보통 집이 8억에서 9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서울 대부분 집값이 8억에서 9억인데 6억 원 넘는 집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거 충족되는 사람이 안 된다는,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 39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 만기 40년 고정금리 보금자리론 요것도 나오는데 6억 원 이하 아파트 해당이 되고 소득 7천만 원 이하 해당이 됩니다. 40년 고정금리니까 뭐 괜찮겠네요. 근데 서울 시내에서는 못 사죠. 대부분 이제 서울 시내 25평 기준으로 한 9억 이상이니까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집니다. 이것도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마 그러면 불법 사금융이 많이 활개를 칠 것 같습니다. 누가 24%에서 20% 주는데 신고하고 대출금 빌려주겠습니까? 이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7억 원 1184만 원을 기록했고요.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7억 원이에요. 근데 아까 보면 DSR 기준으로 이제 6억 원 넘는 집에 이제 이렇게 DSR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6억 원 넘으면 안 돼요, 대부분. 근데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7억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도 사상 처음으로 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몇 평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략 24평, 5평 기준인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2,309만 가구 가운데 61.2%인 1,414만 가구가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0가구 중 6가구가 땅 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토지에 대해서는 전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집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도 없는데 땅에 대해서 한번 풍수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이 땅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땅이 사람을 부르는 거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하고 땅은 무한하니까. 오래 가잖아요. 우리보다 더 오래 살잖아요, 땅이. 그래서 땅이 사람을 고른다. 이런 얘기 하던데요. 그래서 땅이 고르지 않는 사람이 주인이 사면 그 주인에 해를 끼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울 아파트 매매자 가운데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가격 급등과 전세난으로 불안감을 느낀 20대 이하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매수 건수는 5,090건이에요. 이 가운데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5.4%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20대가 자력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들은 영끌에 나섰다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1월에서 5월 서울 아파트 증여는 6,767건, 지난해 동기 6,918건에 육박한 수준입니다.
물론 증여받은 사람은 부모가 돈이 있으니까 증여를 했겠지만 연끌 하신 분들은 은행에 대출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시각이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뭘 느끼냐면 은행에서 돈 빚는 걸 자기 돈으로 착각하는 20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부모한테 돈 받은 애들은 그건 뭐 자기 돈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만 자기도 부모한테 못 받고 은행한테 받은 걸 그거를 자기 돈으로 착각하는 게 참 위험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빚지면 안 돼요. 오늘 10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신도시는 한번 입주하면 최소 10년 이상은 거주할 계획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여러 입지 중 어디를 고를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뭐 웬만하면은 신도시가 뭐 잘 돼 있는데요. 웬만하면 전철이 잘 뚫려 있는 데가 낫죠. GTX보다는. 단독주택에 딸린 짜투리 땅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다주택자로 내몰려 취득세 폭탄을 떠안은 주택 소유자들이 소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주택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거나 주택에 딸린 짜투리 땅도 짜투리 땅을 주택수로 취급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짜투리 땅도 주택수로 잡혀 다른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이래요. 이게 이런 개 같은 법이 있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택 부속 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 반면 취득세의 경우 주택으로 간주해 납세자도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법이 자체가? 해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는데 사망하거나 입원한 사람이 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자 중에요. CNBC에 따르면 이른바 돌파 감염 환자 중 75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중 142명은 무증상 환자이거나 사망 원인이 코로나19가 아니었어요. 이번 통계에 따르면 돌파 감염은 주로 노약자에게 발생했고요. 돌파 감염으로 인한 사망, 이번 사례의 76%는 65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한편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사망자가 매일 300여 명 발생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300여 명 매일 죽고 있나 봐요. 영국 금융규제당국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도 바이낸스를 주요 표적 삼아 가상화폐 규제의 속도를 내고 있어 가상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이 됩니다. 바이낸스는 26일 이곳의 사용자들에게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올해 말 비트코인 시세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3만 달러 선을 뚫고 2만 달러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를 없애는 축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한 번에 폭락시키면은 그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타이어 바람 빼듯이 빼는 거죠, 뭐.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분기에만 41% 폭락했습니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한 거고요. 이 같은 하락세는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해 주요국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강력한 규제 영향이 큽니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20일 정부가 자국 내 비트코인 채굴 업체 가운데 90% 이상을 폐쇄시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영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이낸스에 영업 금지하고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프랑스도 내년에 대통령 선거인가 봐요.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불과 10달 앞두고 27일 치러진 광역 지방선거에서 유력 후보 2명이 이끄는 양당이 모두 패배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이제 마린 르펜 대표가 각각 이끄는 전진하는 공화국과 국민연합 모두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 중 어느 한 곳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AP통신은 집권당에 대한 실망이 완패한 배경이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중도우파 진영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 창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중국이 괴롭힘을 당했던 시대는 끝났다. 외부 세력이 중국을 괴롭히면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 밝혔습니다.
뭐 한나라의 주석이 이렇게 뭐 지저분하게 얘기하네요. 중화 민족이 서구 열강에 무력하게 굴욕당했던 시대는 끝났다는 점을 대내에 천명하면서 중국을 연인 압박하는 미국에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 알고 있어요, 중국이요. 미국이 주적이 아닐걸요, 앞으로. 미국은 앞에서 견제만 하고요. 아마 뒤에서 IS, 이슬람 국가들이 중국을 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주적이 아마 이슬람 국가가 될 거예요, 중국한테. 그 다음에요. 중국이 북서부 사막지대에 100개가 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용 경납고를 이제 건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납고가 완성되면 중국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했고요. 중국은 현재 핵무기가 250개에서 350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일본과 미국이 대만 해협에서 군사행동 빈도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을 대비해 워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양국 군사 당국자들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의 임기 말인 작년부터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대만이 충돌할 가능성을 대비해 진지하게 대응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아마 대만 해협에서는 무력 시위만 하겠죠. 실제로 뒤에서 타격을 입히는 것은 이슬람 국가라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 뉴욕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달러지만 웨체스터 뉴로셀 TJ 맥스 매장을 비롯해 여러 매장에서 시간당 최대 35달러를 주겠다며 채용에 나섰지만 사람을 구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팬데믹 이후 최악의 구인난이 신음하고 있는데 이유가 높은 실업수당 때문입니다. 9월달까지 실업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연방정부 지원금을 합치면 주당 600에서 1000달러의 실업수당을 받고 있어요.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시간당 15달러 이상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9월 초에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지원이 없어지면 일터로 복귀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공짜 그리고 무료라는 그 달콤한 사탕은 인간을 나태하게 만듭니다. 2011년 7월 1일 한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비준안이 발효되면서 한국의 법률시장이 외국에 개방이 된 지 10년이 됐어요. 근데 외국 로펌이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한국에서 활동 중인 로펌은 28곳입니다. 이유는 한국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 자문 수수료가 적고 외국 로펌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인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외국 로펌은 그 수출 관련된 회사랑 많이 자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터지는 게 저거잖아요. 남녀 갈등, 부부 이혼 문제. 청년층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그리고 장노년층은 가족과 지인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그냥 판을 치고 있습니다. 3, 40대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피해를 당한 사례가 전체 피해 중 35%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가 안 좋잖아요. 지금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왔을 때, 저 같아도 마찬가지죠. 친절하고 달콤하고 친절한 이야기를 하면 거리를 둬야 됩니다. 사기꾼이 판을 치는 시대죠.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아직도 상당수 피해 지역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추가 위험 지역도 많아 산사태 등 추가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1만 2,527곳 중 7.4%인 922곳이 산사태 위험 지역인 1, 2등급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7.4% 922곳이요. 산사태 위험 1등급, 2등급 지역 내 태양광 시설은 호남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권 올해 장마철을 잘 봐야 됩니다. 산사태. 올해는 비에 해려서 비가 많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주 비가 오잖아요. 올여름 전력 대란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늘 제기됐죠. 원자력을 포기하는 순간 전력 대란은 예상이 된 겁니다. 전력 피크 때 공급 예비 전력이 이제 5.5기가와트 아래로 떨어지면 전력 수급 경보가 발령되는데 정부는 최악의 경우 다음 달 공급 예비 전력이 4기가와트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25%를 끌어올리는 여성 교수 할당제를 두고 교수 지망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 교수 비율이 25%를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할당제를 실시하면 남성 연구자의 교수 임용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청년 연구자들은 여성 교수 할당제로 연구 실적과 경력 기준 미달인 사람도 교수로 채용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할당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할당제를 입으로 맞추려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교수로 채용하는 이거는 지랄 같은 법이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얻을 수 있는 교수직을 실적이 아닌 성별에 따라 분배하면 대학 연구 성과가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이 학계에 존재했다면 그동안 특혜를 받아온 기성 남자 교수들이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제기냐면 이렇게 여성 교수 비율 할당제를 하니까 신규로 채용되는 남자 교수들한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남자 교수, 노인들, 그 교수들 나가라 이 얘기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도 아니지. 미국서부터 시행된 거 같습니다. 유럽서부터 시행된 건가? 아무튼요. 이게 보면은 남녀 갈등 우선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뭘 하고 있냐? 강자랑 약자의 갈등. 예전에는 부자랑 가난한 사람의 갈등을 만들더니 그 다음에는 남자랑 여자의 갈등을 만들고. 저는 앞으로 시대는 어떤 갈등이 제기될 거냐면 부자랑 가난한 사람의 갈등이 아닌 거예요. 노인과 젊은 층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요번에 망한 피해자들, 요번에 대출해갖고 망한 그 젊은 사람들이 누구 탓하겠어요? 사회 탓하겠죠? 근데 그 사회에서 누구 탓하겠어요? 기성세대 어른들한테 탓하겠죠. 황혼 이혼을 원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담 건수 10년 전보다 7배가 늘어났고요. 상담 건수가. 항원 재혼도 4년 새 20%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통계청 들어가 보니까 반이 이혼하더라고요. 통계청 인구 동향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혼인 건수는 줄어드는데 반해 황혼 재혼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혼인 건수는 21만 4천 건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보다 10.7% 감소했으나 60세 이상 남녀의 황혼 재혼은 9,938건으로 오히려 전년 9,811건보다 1.3% 늘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국어 영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행정고시 1차 시험, 로스쿨 입학 시험으로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제가 사교육을 하지만 이래서 사교육은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교육들 보면. 국어 영역을 준비한다고 행정고시 1차 시험 국어 과목과 로스쿨 입학 시험 국어 과목을 애들을 준비를 시켜요? 얼마나 애들이 힘들겠어요. 이거는 초, 중 때부터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집만 꾸준히 풀어도 고등학교 때 국어 수학 능력 시험은 비문학 영역은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국어 문제집 한 번도 안 풀어보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 능력, 비문학 영역 국어를 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를 모르는 부모도 반성을 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걸 모르니까 고등학교 때 돈 싸들고 바쳐갖고 이런 사교육에 속아서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모도 정신 차려야 돼요. 멍청하면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국어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시중에 나와 있는 책 한 권이라도 문제집 한 권이라도 꾸준히 풀면 고등학교 때 이런 거 안 해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러니까 사교육에 맨날 이용당하고 그러는 피해자 되는 겁니다. 애들만 힘들고. 영어, 절대평가 등이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국어 영역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국어 영역 중요성 높아졌죠. 교육정책이 고등학생들을 고시 공부로부터 내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교육 좀 반성해야 돼요. 기존에 얼마나 좋은 문제집이 많이 있어요. 서점 가보세요. 좋은 문제집, 국어 문제집 많아요. 그거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풀면 됩니다. 이렇게 안 풀다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이따위 짓거리 하지 마시고요. 서로. 사교육도 문제고
이렇게 하는 부모도 문제고요. 아이들만 피해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